지금부터 김용 무협소설 만화 리뷰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순서는 시대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천룡팔부 34권, 사조용전 38권, 신조염녀 21권, 의천도령기 20권, 소강호 26권, 녹정기 15권, 총 154권의 만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대장정의 첫 번째 열차, 천룡팔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을 1인력, 10사람의 힘을 10인력, 그리고 여기 50명의 힘을 가진 50인력 자자문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자자문은 무량파라는 문파의 장문인 자리를 두고 사제와 대결 중이었고, 대결은 각각의 제자들의 살벌한 사투로 승패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그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싸움에서 자자문의 제자가 철푸덕 나자빠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긴박감은 배가 되고 군중들은 이 피말리는 싸움을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한 청년이 자빠지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으니, 다시 싸움이 전개되고 자자문의 제자가 오히려 상대의 다리를 불구로 만들면서 자자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자자문의 제자는 허허실실 작전을 쓴 셈이었죠. 비록 삼류문파인 무량파라고 하더라도 장문인이라는 감투는 춤을 추게 만들었을 터, 허나 50인력 자자문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한 채 좀 전에 웃음을 터뜨린 청년을 바라보며 소리치는데, 넌 어느 문파길래 우리 무량파를 비우는 것이냐? 저는 무공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네라고 합니다. 자자문은 다네라는 청년이 무량파를 능욕했다 생각하여 부하에게 시켜 주살하라 일렀습니다. 이에 허둥지둥 다른 박질치는 다네의 꼴을 보니 정말 무공을 하나도 모르는 게 확실했죠. 다네의 수급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 그때 담비 한 마리가 무사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 뜯어버리는데, 담비가 너무나 재빠르기에 무사는 그저 도망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컷 물어뜯고서는 천정의 대들보 위로 올라가 버리는 담비, 그리고 그 담배를 쓰다듬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엽게 생긴 한 소녀. 다네는 그 소녀에게 폭언을 취하고는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자문은 길길이 화가 나서는 또다시 말하길, 넌 어느 집안 사람이냐?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해줄 리가 없었죠. 문파, 문주, 그것이 뭐길래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서 저는 강호의 문파는 지금의 조폭이나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즉 가오를 지키려고 무모한 싸움을 한다든지 이권을 얻기 위해 형제나 사부도 서슴없이 해치우는 단체. 다만 목표가 지금의 조폭은 돈이지만 강호에서는 더 강한 무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자자문은 그놈의 체면 때문에 다네와 이 소녀를 여기서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자문은 자신의 최종 절기를 꺼내들었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달려드는 담비, 참고로 담배의 이름은 섬전초이며 독사와 독충을 먹게 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맹독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51력 자자문도 섬전초에게 물리고 말았으니, 섬전초가 지금까지의 천룡팔부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자문은 급히 혈도를 막아 독이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있었고, 그 사이 소녀는 다네를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빠져나와 한다는 소리가, 소저 자자문에게 해독약을 주는 게 어떻겠소? 한마디로 선비나무랭이가 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종룡이라고 소개하고 해독해줄 필요가 없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곧 산홍방이라는 곳에서 무량파 모두를 죽이러 올 거라는 얘기였죠. 이에 다네는 결심을 합니다. 산홍방을 찾아가 두 문파의 싸움을 말리겠노라고요. 종룡은 그런 다네를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네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어느새 다네를 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산홍방의 방주 상홍원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다네였습니다. 두 문파의 원한 관계를 푸시는 게 어떨까요? 살생은 희생만을 낳을 뿐입니다. 산홍방의 방주 상홍원은 71력의 무공을 가졌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이런 인자함에서 나오는 걸까요? 차분히 다네의 간곡한 간청을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년놈을 해치워라. 위기의 순간에는 역시 담비 섬전초의 활약만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섬전초가 쉴 새 없이 모두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공까지도 물어뜯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71력의 강함이란 정말 무시무시한 모양입니다.
비록 섬전초에게 물리긴 했지만 기합 한 방으로 섬전초를 멀리 튕겨나가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내 내공을 끌어올려 극독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때를 노려 다네와 종영은 주랭랑을 치료했지만 사공원과 자자문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결국 붙잡히고만 두 사람. 맹독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는 해독약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사공원. 종영이 해독약은 집에 있다고 하자 종영은 포로가 되어 남아있고 글쎄 다네가 그 해독약을 가져와야 하는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네 입속에 7일 발작하는 독약을 쳐넣었으니 7일 안에 돌아와야 했고요. 이 모든 사단은 다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많이 쳐줘도 1인역밖에 안 되는 다네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알겠다며 흔쾌히 종영의 집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7일 뒤 다네는 도구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네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종영이라는 소녀를 꼭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길을 재촉하여 가던 중 하필이면 무랑파 사람들을 마주치고 말았으니 이 당시 다네의 주특기는 허둥지둥 다른 박질밖에 없었기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럴 수가. 추진력을 얻어 도망친다는 곳이 절벽이라니 결국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 문득 손에 잡히는 나무줄기를 움켜잡았고 이의 속도가 줄어들자 절벽 중간쯤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멈춰선 절벽 중간쯤에 기관장치로 되어 있는 석실이 보이지 뭡니까? 살기 위해 또 종영을 반드시 구출하기 위해 다네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석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걸 그곳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석실 안에서 매우 험한 것을 마주치고 맙니다. 다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는 한 여인을 말이죠. 그 여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고 청초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 모습과 완전 똑같이 옥을 깎아 만든 조각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다니는 오히려 이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더 빠져들었고 호칭도 신선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신선누님에게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지. 다네가 몸을 숙이자 신선누님 신발에 적혀있는 글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천번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리. 선비 나부랭이 다네가 어찌 한낱 조각상 따위의 요구를 따르겠습니까? 998, 999, 드디어 1000. 다네가 1000번이나 머리를 방석에 쪼아댔고 방석이 해지더니 그 안에 서책 같은 게 드러났습니다. 두 권의 서책은 이름하여 북명신공과 능파미보 그리고 책 사이에 있던 쪽지도 다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으로 소유파의 무공을 배워 소유파 사람들을 전부 처단하라. 다네는 신선누님 말에는 절대적으로 따를 심산이었지만 살인만은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두 권의 책에 있는 무공을 배우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해버렸죠. 다네가 이 석실에서 더 지체하다가는 종룡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출구를 찾아 헤매었고 우연히 수없이 많은 책장들로 가득 찬 어느 한 방을 찾았습니다. 책장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파의 이름과 그 문파의 무공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고요. 다만 책장 안에는 그 어떤 책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네는 자칭 책벌레였지만 무공서책만큼은 1도 관심이 없었기에 아쉬움조차도 없었습니다. 으이구 답답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 드디어 찾아낸 출구. 저절로 신이 나서 석실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다네였습니다. 그런데 다네는 이 후련한 마음보다도 석실한 신선누님의 조각상이 자꾸 눈에 밟혀왔습니다. 즉 다네는 실제 사람보다 캐릭터를 더 사랑하는 우리 히치코모리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험한 숲을 얼마나 헤치고 나아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종룡이 말한 대로 종룡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곧 종룡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고요. 하여 종룡의 긴급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문세를 뛰어넘는 말상 중에 상말상, 아니 그냥 말대가리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내 아내를 넘보지 말라며 다네를 냅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종룡의 어머니 간보보가 다네를 구하지 않았으면 골수가 터져버렸을 아찔한 순간 휴. 그럼에도 말대가리는 다네의 곱상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넌 단정순과 무슨 관계냐?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단정순이라고? 단정순은 누구란 말이죠? 그런데 순둥이 다네가 눈에 불을 켜며 단정순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쩔 것이오? 라며 소리쳤고 또 그 말에 옆에 있던 간보보는 왜 심장이 멎는 듯이 기겁을 하고 있을까요? 또 말대가리의 벼락 같은 공격이 다네를 덮쳐왔습니다.
간보보가 다시 한번 공격을 막아주었고요. 이내 말대가리와 간보보의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간보보의 칼끝이 말대가리의 가슴을 찔러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말대가리가 그냥 찔러 죽자라는 심산이었기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대가리와 간보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며 이젠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뭡니까. 이윽고 간보보가 다네에게 와서는 남편이 부상을 입어 종령을 구하러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사공원에게 가서 내 딸을 놓아주지 않으면 마왕신 종망구와 소야차 간보보가 신농방을 멸문지화시킬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네는 종령이 친딸은 맞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섬전초의 해독약이라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보보가 말하길 섬전초의 해독약은 원래 없었다고? 즉 종령은 애초부터 말대가리 아버지 종망구나 어머니 간보보를 데려오기만 하면 사공원 따위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종망구의 무공은 200력, 간보보의 무공은 121력이었습니다. 간보보가 아랫마을 어떤 집을 잃어주며 그곳에서 천리말을 빌려 타고 가면 빠를 거라며 제초까지 했습니다. 저였다면 그 말을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박고구마 다네는 그거 참 묘수라며 간보보가 일러준 집으로 즉시 향했습니다. 가보니 이곳의 상황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주인으로 보이는 복면을 쓴 여인이 괴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뭡니까. 이 와중에 우리 사내는 복면 쓴 여인에게 종령을 구하러 가게 천리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와중에 복면 쓴 여인도 종령에게 질투심이나 느끼고 있었고요. 이내 괴인들이 복면 쓴 여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1인역 단에는 주특기 무모한 오지랖이 발동 걸리더니 내가 막아볼 터이니 어서 도망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복면 쓴 여인은 지그시 다네를 한번 바라보고는 번쩍 뛰어올라 사방으로 덮쳐오는 괴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무공은 50인력이었고 괴인들은 5에서 10인력 정도였지만 아무래도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천리말을 타고 도망치고 마는 복면 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괴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네를 말에 태우지 않고 채찍으로 감아서는 대롱대롱 끌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려 괴인들에게 벗어난 것까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면을 쓴 여인은 다네가 무슨 말만 하면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다네는 온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번엔 4명의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망토를 찬 여자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무림개가 얼마나 각박했는지 몰라도 다짜고짜 공격해 들어왔고요. 다행히 복면 쓴 여인의 무공이 51력, 망토 여자들은 각각 21력 정도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물리쳤지만 부상을 입고만 복면 쓴 여인. 이때 다네의 바지는 구멍이 크게 나 있었기에 시체에서 벗겨낸 독수리 망토를 걸치기로 했고 덩달아 복면 쓴 여인도 독수리 망토를 걸치고 일단 같이 종령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종령이 잡혀있는 산홍방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납던 산홍방의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넙죽 절을 하며 극공손해지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71력 사공원조차도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죠. 영치궁에서 오신 사진께 문안인사 올립니다 라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살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무량파는 삼룡문파, 그리고 그보다 조금 강했던 산홍방도 삼룡문파, 그리고 영치궁은 인류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존급 문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옳거니 이 기회를 노려 다네가 말했습니다. 종령에게 해독약을 주고 당장 풀어주라고요. 어찌 삼룡문파 따위가 지존급 문파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운이 좋았던 결과지만 어찌됐건 종령 구하기 대성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는 종령은 복면 쓴 여인에게 친근히 모관청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복면 쓴 여인의 이름은 모관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여담을 나눌 참이었는데 그때 또다시 나타난 괴인들, 분명 모관청을 지구 끝까지 쫓아올 심산이었습니다. 이해와 다네와 모관청은 천리말을 타고 같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종령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기에 따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천리말을 타고 도망친다면 분명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길은 없고 앞에는 절벽만 있었으니 결국 천리말은 다네와 모관청 2명을 태운 채로 절벽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건너편 절벽 위로 가까스로 발을 디뎠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순간 모관청이 다네를 잡고 뛰어올라 절벽 위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리만은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모관청은 부상 부위에 고통이 가중되어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 모관청을 바라보니 복면 사이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빼어난 미모였고 나이는 17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뿔싸, 잠시 휴식 시간도 갖지 않았는데 벌써 괴인들이 절벽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으니 모관청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괴인들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이제 죽을 일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엄청난 내공이 실린 괴성이 반대편 절벽에서 들려왔고 어느새 그 괴성을 지른 자가 절벽을 단번에 뛰어넘어 탄해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자의 생김새를 보니 악인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오자마자 어떻다는 말도 없이 괴인들을 도륙내기 시작했고요. 원래 잔인무도한 자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자이지만 굳이 명분이 있다면 자신의 제자가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복수한다는 거였죠. 이내 다네가 도륙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다네의 대가리를 움켜잡더니 들어올려서 악력으로 머리통을 터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다네의 머리통 모양이 자신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머리통 모양이라며 다네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제자가 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뭐하냐고까지 했습니다. 이자 이름은 남해학신으로 무공은 250인력이었으며 남해파의 장문인이었습니다. 만약 다네가 251령 남해학신의 제자로 들어간다면 못해도 200령의 무공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다네는 무공에는 1도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극악무도한 악인의 제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네가 계속 거절하자 남해학신은 기반한 작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무관청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면 언젠간 승복할 거라는 거였죠. 실은 좀 전에 무관청이 남해학신에게 능욕을 당한 것 같아 옆에 있던 다네와는 결혼할 사이라고 말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당에 다네도 맞다며 맞장구 쳐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네 앞에서 복면을 벗어 이번엔 제대로 얼굴도 보여줬고요. 역시나 무관청의 미모는 엄청났습니다. 물론 천룡팔부에서는 미녀가 너무 많아 미녀 순위로 치면 5위 정도였습니다. 즉 남해학신의 작전은 약혼녀를 납치해가면 어쩔 수 없이 제자가 되는 것을 수긍하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마치 미끄럼틀 내려가듯 내려가버리는 남해학신, 그리고 절벽 위에 홀로 남겨진 다예. 남해학신이 도착한 곳엔 중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어서 왠지 섬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속에는 갓난아기가 울어대고 있었죠. 그럼 이 여인이 한 아이의 엄마라고? 아니죠. 이 여인은 남의 집 아기를 납치해서 데리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는 유괴범 악노이 서비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인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음흉한 표정으로 모관청을 바라보며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죠. 엄청난 경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악인은 미녀들을 마구 성폭행해버리는 강간범 악노사 운중악이었습니다. 참고로 모관청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자는 바로 살인범 악노삼 남해학신이었고요. 강호는 이 악랄한 자들을 4대 악인이라 칭했으니 악노이 섭이랑 악노삼 남해학신, 악노사 운중악,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악노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대 악인 앞에 나타난 또 다른 4명의 남자들, 바로 데리고 4대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어초경도. 악과서는 공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내 곧 격정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4대 악인데 어초경도. 먼저 서비랑을 공격하는 어초경독들. 이때 서비랑은 271력, 어초경독은 각각 200인력씩이었습니다. 어초경독 2명이 공격해도 서비랑을 쓰러뜨릴 수 없었고요. 옆에 있던 251력 남해학신도 무섭게 달려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151력 운중학의 공격마저도 맞서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운중학의 일격이 적중되고 말았고 남해학신도 유효타를 날리고 말았죠.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명의 대리고 고수 고군우라는 자가 나타나자 전세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군우의 무공은 서비랑과 같은 271력이었습니다. 이제 데리고 4대 호위무사 어초경독과 고군우까지 5대 4대 악인 3의 싸움이 시작될 찰나 멀리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4대 악인은 하나같이 형님이 부르는 소리다 라며 휘파람 소리를 따라 재빠르게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계속됐다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이 싸움에 4대 악인 첫째 악노일이 있었다면 처참한 패배는 확실했을 겁니다. 이제 어초경독들은 강호에 찾아온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네를 찾는 일이었죠. 모관청에게 다네가 절벽 위에 혼자 남겨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서둘러 절벽 위로 올라가 봤지만 다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사이 다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네가 홀로 절벽 위에 있을 때 신농방들과 무량파들이 절벽 위로 올라왔고 이윽고 독수리 문양 만토를 입은 영치궁 간부급 여자도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치궁 간부 앞에 무량파 장문인 자자문은 한없이 조아리고 있었고 위풍당당했던 식농방 방주 사공원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간부가 사공원에게 생사부 해독제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사공원은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땅에 머리를 쪄가며 목숨을 애걸했습니다. 도대체 생사부가 무엇이길래 71력 사공원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렇게 1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2권입니다. 생사부는 표면병 영치궁의 독공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사부의 해독약을 받지 못한 사공원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투신을 하고 말았으니, 한편 무량파 감옥에 갇힌 다네는 자신을 왜 잡아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올 줄이야. 그렇죠. 다네의 품속에는 신선녀님 조각상이 선물해준 2권의 무공 비법서가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꺼내서 펼쳐보니 북명신공에는 신선녀님의 나체가 그려져 있었지만 무공 비법서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공을 배우려면 가지고 있던 무공을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릴 만한 무공조차가 없었던 다네에게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었죠. 허나 이 무공은 오로지 남의 무공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네는 무공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남의 무공을 흡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여겨 배우지 않을 심산으로 다음 책을 펼쳐봤습니다. 바로 능파미보라는 책으로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공술 비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역시 다네는 다른 박질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능파미보만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북명신공에 그려져 있는 신선누님의 나체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북명신공 무공에 심취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연마했을 때였습니다. 나 좀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다네를 좀 패줄 생각으로 문을 열어준 무량파 놈들, 그리고는 냅다 다네의 명치에 소뚜껑만한 주먹을 한 대 매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주먹이 다네 명치에서 박힌 채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다네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총 7명의 무량파 놈들이 달려나와 주먹을 떼내려고 서로의 어깨를 잡은 채로 뒤로 땡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먹이 떨어지긴커녕 7명의 무량파 놈들의 내공이 앞사람을 타고 다시 앞사람 쪽으로 물 흐르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제일 앞에 있는 다네 쪽까지 말이죠. 이렇게 내공이 빨려나가고 있을 때는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지 7명은 서로의 어깨를 잡은 채로 괴로워만 할 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이제 다네에게도 가슴에 답답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여 크게 숨을 내쉬면서 몸을 떨쳐내니 겨우 주먹을 빼낼 수 있게 되었죠. 고통이 가시자 눈앞으로 무량파 놈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7명 모두가 폐인이 된 채로 기절해버린 모양새를 보니 섬뜩한 느낌이었죠. 영문도 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무량파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숲속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반가운 녀석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종용이 키운 담비 섬전초가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이리온 하며 불렀더니 미친 듯이 달려와서는 다네를 물어뜯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이러면 완전 나가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도끼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내 다네는 입을 쩍 벌린 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마비됐어도 정신만은 또렷했던 다네의 귓속에 괴기스러운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굉음을 내는 생명체는 빨간색 두꺼비로 이름하여 망주고압. 이 망주고압에 쫓기듯 숲에서 뛰쳐나온 섬전초가 다시 다네 앞에 멈춰서서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아마도 섬전초가 다네를 물어버린 것은 망주고압에 겁을 먹은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망주고압이 점점 다가오자 섬전초가 궁지에 몰린 쥐마냥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데 일격은 성공했지만 오히려 망주고압 피부에 있던 독으로 섬전초는 즉사해버렸습니다. 망주고압은 이내 섬전초의 얼굴을 핥았고 그 즉시 섬전초의 전신이 사르륵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망주고압은 독을 가진 생물 중에 왕이었으며 먹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나고 말았으니 생전 처음 보는 얼룩무늬의 거대한 지네는 딱 봐도 엄청난 독을 가졌을 것 같았습니다. 지네가 망주고압을 발견하고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수십 개의 다리로 걸음을 재촉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달아난 곳이 마비되어 입을 쫙 벌리고 있던 다네의 입속이었으니 지네가 그대로 다네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이내 망주고압도 지네를 잡아먹겠다고 다네의 입속으로 몸을 쑤시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독지네 한 마리와 독두꺼비 한 마리가 다네의 윗속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을 때 몸이 마비된 채 그 촉감을 그대로 느껴야만 했던 다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로움과 역겨움에 눈물만을 줄줄 흘리고 있을 뿐이던 그때 마비됐던 다네의 몸이 다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윗속에서 난동을 부리던 움직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위액이 이 두 생물을 그대로 녹여서 흡수한 모양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으로 다네의 내공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무량파 7명의 내공을 모두 흡수하여 비록 무공이 아니라 내공만이었지만 71력이 되었고 다시 망주고압을 흡수하여 내공이 120력까지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단해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무공연말을 시작하면 금세 무공이 1인역에서 120인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단해는 무공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또한 단해는 모든 독의 면역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신농방에서 강제로 먹인 7일 뒤 발작하는 독 따위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몸의 기운이 넘치는 단해는 며칠 전 납치됐었던 절벽으로 이젠 손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벽 위로 올라가니 모관청과 대리국 4대 호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모두들 단해를 보니 반가워했습니다. 그중 모관청은 와락 안겨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단해에 따귀를 힘껏 때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핀잔은 했지만요. 소실적 손버릇이 모관청급인 여자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게 때릴 때는 저절로 정색을 하게 되더군요. 그럼 또 한동안은 안 때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착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한 방 정도는 돌려줘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이제 데리고 4대 호위 무사들은 단해를 집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강호에 4대 액인이 등장한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죠. 순순히 알겠다고 말한 단해는 밤에 몰래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모관청과 같이 말이죠. 철부지 커플 단해와 모관청은 밤이 되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신나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4대 악인 중 악노사 강강범 운중학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모관청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의 경공술은 인류 중에 인류라 도망친다는 건 불가능했고요. 말 한 마리를 희생해가며 달리고 달려 한 사찰 앞에 왔지만 끝내 단해의 목덜미가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찰 안에서 여자 스님 한 명이 나는 듯 다가와 운중학을 공격하니 운중학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스님은 단해의 어머니로 몇 년 전에 출가하여 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비구니가 되었지만 뛰어난 미모가 눈이 부실 정도로 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도백봉이며 무공은 150인력이었습니다. 하여 150력 도백봉과 150력 운중학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끝은 항상 같은 결론이 벌어집니다. 끝내 운중학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4대 악인 중 운중학이 가장 약하지만 엄청난 경공술로 도망쳐버리면 잡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백봉이 한 대를 적중시켰지만 금세 도망쳐버리는 운중학이었고요. 그리고 데리고 4대 호위 무사들도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단해도 더는 내뺄 수가 없으니 단해가 도백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난 싫다. 호위 무사들도 말했습니다. 4대 악인들이 나타났으니 성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난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그러자 단해와 호위 무사들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을 지키며 같이 살겠습니다. 마침 호위무사 중 한 명이 4대 악인한테 부상도 크게 입은 터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백봉은 절을 떠나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이라고요? 네, 단해는 대리국 왕자였습니다. 도백봉은 왕비였고요. 그리고 마중을 나와 있는 이 늠름한 중년 남성이 바로 진남왕 단정순이었습니다. 일단 궁으로 돌아왔으면 황제를 아련해야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모관청은 시골 여자라 아무것도 몰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죠. 그것조차 귀엽게 봐주는 황제의 단전명이었고요. 단정명은 단정순의 형이자 단해의 백부였습니다. 인사를 마치고는 단해에게 꾸중을 할 차례쯤에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장을 깨고 벼락같이 나타난 이 남자는 바로 4대 악인 악노삼 남해악신이지 뭡니까. 적진 한복판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단해를 찾았습니다. 악인이긴 해도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남해악신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득달같이 단해를 향해 덮쳐들었습니다. 그런 남해악신을 막아서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단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제자사랑은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단해에게 어서 빨리 절을 하고 자신의 제자가 되라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단해가 생각하길 이제는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으니 이 방법을 써서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남해악신 당신이 나를 3번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당신이 내 제자가 되시오.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이들은 대리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공일인역 단해가 말장난치는 줄 알고는 남해악신을 포박하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해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황제 단전명은 단해에게 무슨 수가 있겠구나 싶어 일단 싸움을 허락했습니다. 만에 하나 다칠라 치면 자신과 단정순이 구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이제 가장 신난 건 남해악신이었습니다. 즉시 단해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해는 능파미보 경공술로 듣도 보도 못한 움직임을 전개했고 당연히 남해학신의 공격은 허공에만 적중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남해학신은 계속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단해의 능파미보의 경공술은 신의 경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해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남해학신은 오히려 단해의 제자로 등극하게 되었고 넙죽절을 하며 사부님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 천정을 뚫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스꽝스러웠던 남해학신 사건이 마무리되자 조촐하게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해는 무관청을 단정순과 도백봉에게 소개했고 도백봉도 자신을 무관청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관청의 안색이 싹 바뀌더니 당신이 칠색봉황 파이 쪽 도백봉인가요? 물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무관청은 자신의 필살기 화살암기를 즉시 날렸습니다. 엉겹길에 벌어진 일이라 단정순마저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단해가 몸을 날려 도백봉에게 날라온 암기를 대신 맞아주었습니다. 화살 암기의 파괴력도 무서웠지만 극독이 묻어 있었기에 매우 무서운 공격이라 할 수 있었는데 단해의 맥박은 이미 정상이었고 그저 화살에 찔린 부위만 잘 치료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해가 망주고압을 꿀떡 삼켜 흡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무관청은 단해를 다치게 했고 도백봉을 암살하려 했기 때문에 단정순이 독대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정순이 무관청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혈도를 풀어줄 테니 나를 너의 사부에게 데려다 달라는 거였고요. 무관청은 나는 단해와 결혼할 거니 갈 수 없다고 하자 단정순이 그건 안 된다며 기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단해가 무관청의 친오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한 여인의 소리, 바로 무관청의 사부 수라도 진홍면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홍면은 도백봉처럼 우아한 느낌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뛰어난 미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정순은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나가 진홍면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무관청이 우리 딸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진홍면은 그 아이가 불쌍하다면 도백봉을 버리고 지금 당장 나와 떠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무관청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부로 모신 사람이 친엄이었고 단해와는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요. 그때 치료 중인 단해를 납치해가는 사대학인들이 시선에 들어오자 무섭게 공격해 들어가는 단정순이었습니다. 이때 단정순의 무공은 400인역으로 운중학과 섭이랑 둘이서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남해학신까지 있었다면 유리할 수 있었지만 남해학신은 이미 단해를 들쳤고 가버렸죠. 단정순은 운중학과 섭이랑이라도 처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령의 부모 종망구와 간보보가 나타났으니 종망구는 사대학인과 같이 단정순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271력 섭이랑 150력 운중왕 200인력 종망구 대 401력 단정순의 3대1 싸움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슬슬 단정순이 밀리더니 결국 섭이랑의 일격에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단정순의 형이자 대리국 황제인 단정명이 일양지의 무공을 펼쳐내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싸움은 금세 판가름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대학인들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부상까지 입은 종망구와 간보보 그리고 진홍면은 단정순의 뜻대로 그냥 좋게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해를 구출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단해 위치까지는 실토하게 하여 알아냈지만 만약 사대학인 중 첫째 악노일이 개입된다면 단정순 단정명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실가의 또 다른 고수 황미승께 부탁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무관청은 미친 듯이 산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단해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애절함이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심경까지 다다르자 결국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귀신 같은 남자가 무관청을 구해주었습니다. 그자는 얼굴이 시체 같았고 다리를 쓸 수 없어 2개의 지팡이로 걸어다녔으며 심지어 성대도 망가져서 복화술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심해 있는 무관청에게 말하길 단해를 오빠에서 다시 남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강제로 무관청 입속에 환약을 하나 집어넣고는 납치하듯 끌고 가서 어느 한 석굴 안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석굴 안에는 단해가 있었고 말이죠. 두 사람은 반가워 와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단해도 이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무관청은 남매라는 것을요. 입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입길이 진하게 만나버리고 말았으니 다시 이러면 안 돼 라고 거부해보았지만 무관청이 옷을 벗자 드러난 쇄골은 미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실은 아까 무관청의 입속에 들어간 환약은 음양화합산이라는 환약으로 욕정을 폭발시키는 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약을 단에도 이미 먹여진 상태였고요. 여기서 단에는 모든 독의 면역이었지만 이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독은 오히려 약효과가 매우 좋게 발현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는 바로 석실 앞에 앉아있는 이 시체 같은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아까 마냥 단연경으로 바로 사대학인 첫째 앙노일이었습니다. 그럼 단해를 구출해낼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바로 대리국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앙노일 단연경과 맞서 싸우게 되니 과연 단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천룡팔부 2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3권입니다. 이윽고 대리국 사람들과 사대학인들의 전투가 개전되었습니다. 401력 직남왕 단정순 대 271력 앙노일 서비랑과 251력 앙노삼 남해학신, 271력 대리국 고수 고근우 대 151력 앙노사 운중아, 451력 대리국 황제 단정명 대 501력 앙노일 단연경. 이 모든 싸움은 단해를 구출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허나 어느 싸움 하나 유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황제 단정명은 앙노일 단연경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황미승이라는 단씨 가문의 어른이 도착하여 단정명 대신 단연경과 싸우게 되니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황미승의 무공 역시 단연경과 같은 500인력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단해가 갇힌 석굴에서는 자꾸만 야한 말로 유혹해오는 무관청 때문에 단해는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차라리 화살을 쏴서 죽여달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무관청이 신선녀님처럼 보이는 지경이 돼버리자 이젠 에라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금단의 열매가 맺어질 찰나 땅굴을 파서 석굴 바닥을 뚫고 들어온 대리국의 어초공격들, 이제 이 석굴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리국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노일 단연경이 눈치를 채고는 땅굴을 포위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여 이제는 황제 단정명과 진남왕 단정손 둘이서 단연경을 상대하게 됐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땅굴 장탈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무관청과 단해가 서둘러 땅굴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단해가 뒤따라 올라오는 어초공덕의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또다시 북명신공이 발동하여 어초경독들의 내공이 급속하게 단해에게 빨려 들어갔으니 거기다 마침 어초경독들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여 무량파 놈들 때처럼 손을 떼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단해에게 내공이 계속 흡수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도착한 사대학인들도 이 어초경독들의 발목을 잡았고요. 심지어 무공이 가장 높은 황미승마저 사대학인을 맡겠다고 제일 뒤에 있던 서비랑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어초경독 4명, 사대학인 3명, 그리고 황미승까지 총 8명의 내공이 단해에게 점차 흡수당하고 있었습니다. 단해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내공이 흘러들어오자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저번처럼 내력을 발산했더니 다행히 흡수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땅굴을 통해 밖으로 나온 총 8명의 사람들은 다들 헉헉 떼고 있었고 그나마 내공 전부가 아닌 절반씩만 흡수당한 것이 작은 행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씩이라면 시간이 지나 언젠간 전부 회복될 수 있는 내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에 비해 단해는 흡수한 모든 내공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내공으로 전부 정립되는 결과가 되었고요. 정리하면 어초경독한테 400인력 흡수, 사대학인들한테 331력 흡수, 마지막 황미승한테 251력 흡수, 총합 981력이며 그전 내공 121력까지 합치면 단해의 내공은 1100인력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해의 무공은 1인력, 내공만 1100인력인 상태입니다. 내공이 절반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다들 넋이 있었고 한편으로 단해의 이 무공은 악명이 자자한 화공대법이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연경도 둘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했었고 이내 도망쳐버렸기에 대리국의 큰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다만 단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단번에 엄청난 내공을 흡수한 탓이었지만 만약 북명진공을 끝까지 연마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대학인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단해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정명, 단정순, 황미승까지 동시에 단해의 날뛰는 내공을 잡아주자 간신히 안정되었고요. 이에 단정명이 단해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쩌다 성숙록의 정춘추의 화공대법을 배우게 되었냐? 꾸요? 이에 단해는 정춘주의 정자도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화공대법은 상대방의 내공을 제거하는 무공이었고
북명신공은 상대방의 내공을 흡수하는 무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모관청이 단정순에게 쌀쌀 맞은 말투로 말하길 간부부가 당신께 이 목함을 주라고 했어요 라며 목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단정순이 받아 열어보니 16년 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5세 소녀 종룡의 사주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종룡도 단정순의 사생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말대가리 종망구의 친딸이라면 종룡처럼 귀엽게 생길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실은 간부부는 단정순의 사생아를 잉태한 후 보란듯이 추악하게 생긴 종망구와 결혼한 것이었죠. 현재까지 단정순의 여인들은 본처 도백봉, 애인 진홍명과 간보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백봉이 크게 놓였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이제 보니 단정순의 바람기 때문에 도백봉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됐던 거라 추측이 됩니다. 방으로 돌아온 단에는 다시 내공이 튈 줄 모르니 품속에서 북명신공과 능파미보 책을 꺼내 제대로 연마해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로 이 두 권의 책이 걸레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능파미보는 다 연마해서 아쉬울 게 없었지만 이대로라면 내공이 언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말이 무섭게 다시 내공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시 달려온 단정명은 우선 발작을 진정시키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단해를 데리고 천룡사로 찾아가기로 말이죠. 대리국 황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후계자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하고 천룡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여 천룡사의 스님들은 대부분이 왕족이었습니다. 무공 역시 매우 고강한 자들이었고요. 천룡사에 도착하여 단해를 인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단해의 사정을 말한 뒤 단해의 병을 고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천룡사의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룡사에 제대 위기가 찾아왔거늘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내공을 소모해야겠느냐? 라고요. 알고 보니 천룡사의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내용인즉 토봉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사로 있는 대륜명왕 구마지란 자가 천룡사의 육맥신검 무공서를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인 고소모용 씨 모형박에 묘 앞에서 태워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하여 주지스님이 다시 말하길 단정면 너도 어서 출가하여 육맥신검을 연마해서 같이 구마지를 상대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단정명은 단번에 알겠다고 하며 황제 자리는 단정순에게 양해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육맥신검이란 대륙국 단시의 전통 무공 중에서도 천룡사에 출가한 사람만 배울 수 있는 무공이었습니다. 또한 육맥신검은 대륙국 단시의 일양지 무공 상위 버전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일양지는 손가락 끝에서 기가 발사되는 무공이라면 육맥신검은 손가락 끝에서 기가 검처럼 뻗어나와 모든 베어버리고 찔러버리는 무공이었습니다. 거기다 일양지는 한 손가락 뿐이었지만 육맥신검은 6손가락에서 동시에 검기가 발휘되는 김용소설 무공 중 가장 강하고 화려한 무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공이 심오한 자들만이 연마할 수 있었는데 천룡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과 심지어 단정명마저 육맥신검 중 한 개의 검기만 발휘해도 엄청난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 육맥신검을 연마하는 단정명이었고 그 옆에서 단해는 백부가 연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초집중해서 연마하고 있는 단정명보다 옆에서 구경하던 단해가 육맥신검을 단번에 깨닫고 말았으니 이는 400인력 단정명과 1100인력 단해의 내공 차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마지가 천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국사로서 예의를 잔뜩 차리고 들어서긴 했지만 애초부터 불순한 야심으로 가득 찬 자였기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육맥신검을 주신다면 소림사에 72가지 무공절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소림사는 72개 무공절기가 있었고 이 모두를 연마한 사람은 소림사를 창시한 달마대사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가장 뛰어난 자도 24개의 절기만 연마했을 뿐 72개 중 절반도 채 연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마지란 자는 어떻게 72가지 무공절기를 구했을까요? 심지어 72가지 무공절기를 모두 연마했다고 말하며 72가지 무공절기 파해법까지 알고 있다고 하니 구마지의 무공은 얼마나 높다는 것일까요? 그러자 천룡사 주지스님이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일양지의 최고경지의 무공을 배울 수 있겠느냐? 결코 불가능하옵니다. 우리가 일양지조차 완전하게 연성하지 못하는데 다른 무역을 배워서 무엇에 쓰겠느냐? 이 말인즉 72가지 절기가 아니라 720가지 절기를 가져와도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내 구마지는 길게 탄식을 하더니 무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육맥신검을 연마하고 있는 단정명을 제외한 5명의 천룡사 스님들과 구마지의 싸움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2명만이 육맥신검으로 구마지를 대적했는데 이 2명 역시도 육맥신검 중 1개의 검기만을 발휘할 수 있었기에 결국 2개의 검기 대 구마지의 대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마지는 화염도라는 화염검기로 육맥신검의 검기를 대적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2개의 육맥신검으로는 구마지를 상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5명 모두가 육맥신검으로 구마지와 대적하게 된 형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구마지의 화염도는 더욱 위협적으로 공격을 가속화했습니다. 가까스로 주지 스님이 육맥신검의 1개의 검기가 아닌 2개의 검기가 발휘되자 총 6개의 검기가 되었고, 그제야 구마지에게 가벼운 상처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단정명이 어서 육맥신검을 연마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6개의 검기로 싸워볼만 하다는 얘기였죠. 구마지의 가벼운 부상으로 잠시 멈춰졌던 싸움이 이대로 끝나길 바랬건만, 구마지는 다시 무공을 끌어올려 공격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천룡사의 존패, 그리고 육맥신검의 건보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천룡팔부 3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4권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어쩌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죠. 천룡사 스님들과 구마지의 치열한 전투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자 육맥신검의 이치를 어느새 깨우치고 말았습니다. 스멀스멀 단해의 손가락에서 작게나마 검기가 발휘되기 시작했고요. 허나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마지가 모두를 압도할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으니 주지 스님이 육맥신검 건보를 태워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면 그 누구도 대리국의 육맥신검을 배울 수 없도록 함이었지만, 이는 훗날 사조영전 대리국 황제의 단지용조차 일양지만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육맥신검이 사라졌으니 2번째로 가치가 높은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바로 방금 출가한 단정명을 말이죠. 허나 단정명도 450인력으로 초인류 고수 반열에 있는 자였으니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쉬웠습니다. 단정명조차 구마지에게 꼼짝없이 제압되고 말았으니, 심지어 능욕까지 당하는 최악의 순간 우리의 1인력 단해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구마지를 가리키며 그만하라고 소리쳤는데 단해의 손가락에서 하나의 육맥신검 검기가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검기는 순도 100%의 엄청난 위력의 검기였고 구마지조차 가까스로 막아낼 뿐이었습니다. 이제 너 잘 걸렸다 싶어 단해가 다시 마구잡이로 손가락을 찔러대는데 순도 1%는커녕 마치 80년대 디스코 춤도 아닌 것이 그냥 허접 그 자체의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되려 놀란 것은 구마지였습니다. 방금 전 단해의 육맥신검에 바짝 쫄았던 자라 기를 모아 최대 공력 화염도로 공격해왔습니다. 그제야 단해의 양손가락에서 2개의 육맥신검이 다시 발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마지도 예상했는지 버겁지만 2개의 육맥신검을 막아냈습니다. 니 따위가 감히 육맥신검을 막아, 다시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단해의 10손가락에서 일제히 육맥신검이 쏘아져 나와 버린 것이죠. 이는 아무리 구마지라고 해도 막아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대로 죽었구나 싶었는데 단해의 육맥신검은 순도만 높을 뿐 조준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해의 육맥신검은 그저 천정에만 발사되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칠 구마지가 아니었습니다. 득달같이 검법을 찌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기초적인 금나수법에 혈도를 짚이고만 단예, 그리고 단예를 그대로 납치해가는 구마지, 그런 구마지를 추격하는 천룡사 스님들과 단정명. 그러나 이내 구마지의 화염도가 천지를 뒤덮으니 그대로 단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마지가 단해를 납치하는 이유는 단해가 알고 있는 육맥신검 건보를 훔쳐 익히려는 심산이었죠. 하여 말하길 육맥신검 건보를 적어주면 고소모용씨 묘 앞에서 태워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럴싸해 보이려면 고소모용씨 집안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마침 모용씨 가문의 하녀인 아벽이라는 소녀를 만나 같이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용씨 저택에 가보니 모용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노파 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네는 그 노파에 취해서 젊은 여자의 향기를 맡아 노파로 분장한 것이라 간파했습니다. 또 분위기를 보니 분장한 여자와 아벽이 구마지를 속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마지는 무공도 무시무시했고 머리 또한 비상한 자였으니 금방 눈치를 채고는 두 여인에게 화염돌을 날렸습니다. 그럼 또 다네의 육맥신검이 발휘되어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전보다 위력이 많이 줄어든 점이라 구마지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마지는 다네가 육맥신검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도 또 무공이 형편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네의 아벽 그리고 분장한 여인까지 구마지에게 죽을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다네의 조특기 무모한 오지랖이 발동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막는 사이에 두 사람은 도망치라는 거였죠. 용기는 가상했으나 도무지 해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여 분장한 여인이 기관장치를 돌렸고 구마지가 서 있던 바닥이 열리면서 구마지를 강물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은 배를 타고 잽싸게 도망치고 있었고요. 그러나 구마지는 무공이 700인력인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괴력으로 저택을 박살내버리더니 발광을 하며 광물 위를 나는 듯 뛰어넘고는 배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다네의 육맥신검도 다 필요 없다는 심산이 되어버렸고 배 위의 세 명을 향해 최고의 경지의 화염돌을 날렸습니다. 다네는 두 여인만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다행히 두 개의 검기가 발사되어 화염도와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배는 강물을 타고 튕겨나가듯 질주해 나갔고 구마지는 배 반대쪽으로 튕겨나가 강물 속에 깊이 빠져버려 더는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또 강물이 튀어오는 바람에 분장한 여인의 가면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면을 아예 벗어버리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쌩얼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망울을 가졌고 이름은 아주라고 했습니다. 미모를 비교하자면 모관청과 동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와 아벽의 무공은 각각 21력씩이었고 둘 다 모용씨 집안의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에게는 만능, 치트키, 변장술도 있었고요. 셋은 반나절이나 배를 타고 나아갔고 끝내 작은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 섬에 잠깐 들린 것인데 그 잠깐 사이에 섬의 주인인 왕부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네는 왕부인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황산 석굴한 신선 누님의 조각상과 매우 똑같았기 때문이죠.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90% 정도였습니다. 그 말인즉 왕부인은 엄청난 미모의 중년 여성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모와는 다르게 성격은 비상식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으니 글쎄 세상 남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면서 다네를 죽이라고 지시했고 맛보기로 끌고 온 남자의 혀를 싹둑 잘라버리는 퍼포먼스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 섬에는 대리국의 특산품 꽃인 산다와라는 꽃이 많았기에 다네가 산다와의 지식을 뽐내면서 시간을 조금 끌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왕부인이 말하길 너 좀 똑똑한데? 오케이, 너 이제부터 정원사야. 다네는 죽기 싫으면 정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왕부인의 딸을 마주치게 되는데 왕부인의 딸 왕언이야말로 신선누님의 실사판이자 살아있는 조각상이지 뭡니까. 다네에게 신선누님이란 존재는 흠모의 대상이자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절까지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왕언은 불쾌했는지 왜 나를 신선누님이라고 부르냐며 따졌고 다네도 생각해보니 신선누님은 오래전 사람인데 이렇게 젊은 여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착각이었다며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문제는 신선누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왕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네는 그림자 마냥 왕언만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데 덕분에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어 왕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왕언은 고모의 아들인 고소모용씨의 모용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왕언과 모용복은 사촌간인데 이 당시는 사촌간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왕언은 무공을 할 줄 몰랐지만 무공의 지식은 김용 선생님급으로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무공의 이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섬에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왕언이 모용복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자 다네가 내 전문이라며
내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며 배를 띄웠습니다. 이리하여 다네와 왕언 그리고 아주와 아벽 네 사람은 섬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네는 왕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조차가 그녀에 대한 공경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언이 말하길 무공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모두 외우게 된 것은 모용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용복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또 모용복은 연나라 왕족의 후손인데 요즘은 오로지 연나라 제것만을 생각하느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배는 어느새 모용일가의 저택으로 도착했고 벌써 불청객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러 문파 사람들이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모용씨 집안의 고유무공인 두전성이라는 무공 때문이었고 두전성이는 상대방의 무공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무공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 두전성이의 큰 타격을 받았으니 복수를 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당사자의 모용복은 없었고 괜히 다네들만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중 왕언이 자신들의 문파의 무공을 줄줄 외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이미 오래전 소실된 무공까지도 완벽히 깨고 있자 이젠 모용복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왕언을 데려다가 무공을 전수받기만 한다면 자신들도 이제 강호에서 방귀 좀 낄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이럴 땐 다네가 다시 한번 육맥신검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룡팔부 4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5권 시작하겠습니다. 왕언은 이 세상 무공의 모든 이론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룡소설에서 암기력만큼은 왕언이 1등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왜 하필 그걸 떠벌리며 자랑하는 걸까요? 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 문파들은 쌈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왕언을 데려가려고 말이죠. 저도 한 명의 강호인으로서 이번 건 참지 못하고 유행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기를 던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 대머리 놈의 팔을 아작 내버렸지 뭡니까? 그런데 넌 또 뭐냐? 한 놈을 처치해도 또 다른 놈이 덤벼들었으니 더 이상 저 같은 쩌리들이 낄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각각 50인력 고수들의 생사를 건 전투라 정말 살벌했죠. 누가 이기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엄청난 포상 왕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런 비겁한 놈들, 남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언을 몰래 뒤로 빼낼 작정이냐? 나도 한입 하자고 하기엔 좀 민망해서 참았습니다. 이들은 우선 다네부터 해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귀인이 저들을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고공한 사람은 당최 이름하여 포부동, 이자는 모용복의 4대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50인력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싸움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여 포부동이라는 무서운 상대를 덮쳐왔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포부동은 그 두 명의 얼굴을 그대로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하여 모두들 불이 나게 도망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부동이란 자는 이번엔 다네를 타겟으로 잡았으니 말끝마다 아니로소이다 거리면서 다네를 비꼬고 있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왕언이 다네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포부동이 네가 있어서 말하기가 거북스러우니 이제 좀 꺼져줄래? 라고 했고 모용복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작별을 구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린 다네였습니다. 그나마 아주와 아벽이 마중 나와 조금의 위로라도 해주었지만 왕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고 일면식도 없는 모용복에 대한 질투심만 점차 커져갔습니다. 다음날 다네는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 식당에 들렸고요. 그런데 식당 안에 한 남자에게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쫄았던 걸까요? 다네는 점토이에게 저 남자의 술값을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고 이에 그 남자는 같이 동석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통속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술이나 진탕 마시자며 술을 한 대접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먹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법이죠. 넙죽 술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 다네. 첫 잔부터 숨이 막혀왔죠. 내가 너무 급하게 마셨나? 남자는 다네를 보고 잘 마신다며 칭찬하면서 바로 한 대접 가득 또 따라주었습니다. 다네는 오늘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네의 육맥신검이 발동 걸리더니 다네의 내공이 손끝으로 모여들었고 새끼손가락에서 방금 마신 술이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핫!
이제 잘못 걸린 사람은 누구일까? 나일까 너일까? 단에는 술이 새어나오는 새끼손가락을 건물 밖으로 내민 채 따라주는 술을 족족 마셔버렸습니다. 어느새 40대접이나 마셔버렸고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동네 사람들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술로 승부를 낼 수 없게 되자 밖으로 나가자는 남자였습니다. 이번 대결은 경공술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전력 질주를 한다고? 저였다면 위아래로 폭포수가 뿜어져 나왔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의 내공이 1100인력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남자는 뭐란 말인가요? 결국 술 대결과 경공술 대결에서 비기고만 두 사람. 그리고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역시 모형공자의 실력은 명성대로였군요. 아닙니다. 저는 대리국에서 온 단해입니다. 아니 모형공자도 아닌데 어찌 그리 강하시오? 실은 육맥신검으로 술도 흘려보냈고 경공술은 능파미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히 털어놓자 남자는 자신의 이름은 교봉이라고 소개했고 또 당신같이 거짓없는 사람과는 의형제를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여 두 사람은 교봉을 형으로 단해를 동생으로 하여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봉이란 남자는 단해의 육맥신검의 무공만큼은 자신조차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봉을 방주라고 부르며 찾아온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났다는 얘기였고 가보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싸움을 지켜보는 3명의 여인이 단해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주와 벽 그리고 왕언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저 왕언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단해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개방의 송장로와 모형복의 4대 부하 중 한 명인 풍파학이었습니다. 이때 송장로는 200인력, 풍파학도 200인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단해를 비꼬던 포부동이라는 자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교봉에게 득달같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포부동도 200인력으로 어젯밤 고수들을 단번에 해치운 실력자였으니 내 칼을 받아라! 퍽! 어라? 교봉이 살짝 툭 치니 포부동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교봉이 이번엔 송장로와 풍파학의 싸움을 단번에 막대기 안으로 중단을 시켰고요. 방금 전 교봉의 막대기 봉법을 보고는 왕언이 말했습니다. 타구봉법을 쓰다니? 그럼 저 사람이 개방의 방주? 그랬습니다. 단해가 의형제를 맺은 교봉은 개방의 방주였습니다. 개방은 천하에서 제일 큰 방이었으며 강호에서는 새로운 지존을 북교봉 남모용이라 불렀는데 북교봉이 바로 이 남자였죠. 그 누가 어찌 교봉 앞에서 나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포부동과 풍파학은 겸연쩍은 모습으로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교봉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개방의 간부 전관청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자가 말하길 모형복은 개방의 원수인데 왜 저들을 그냥 보내주었냐는 거였죠. 그런데 전관청의 말투가 그전과는 달리 매우 불손했습니다. 교봉은 며칠간 그들을 봐왔지만 나쁜 자가 아니었다고 대답했고요. 그럼에도 전관청이 계속 무례하게 나오자 교봉은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소리쳤고 이에 전관청은 저도 모르게 움찔해버렸습니다. 하여 교봉은 이자부터 손봐줄 생각이었죠. 교봉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151력 전관청도 마찬가지였기에 즉시 개방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4명의 장로들이 뛰어나와 교봉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요? 교봉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방 장로들은 각각 200인력씩이었으며 개방의 방주 교봉을 반드시 사살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교봉도 이젠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여 최종 변결을 꺼내들었죠. 바로 강룡 18장의 항룡유의를 말이죠. 이렇게 천룡팔부 5권이 끝났습니다.